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 군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미국 버지니아주 퀀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장성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피트 헤그세스 신임 전쟁부 장관은 미국 군대의 근본적인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방금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전쟁부 장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국방부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5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로 공식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닙니다. 미국 군대가 어떤 철학과 전략으로 운영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조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1789년 건국 초기부터 1947년까지 무려 158년 동안 전쟁부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전쟁부는 말 그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부서였습니다. 미국이 독립전쟁을 치르고 멕시코와 전쟁하고 남북전쟁을 겪고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는 동안 이 모든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 조직은 전쟁부였습니다. 그러나 1947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던 시기에 미국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전쟁부를 국방부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1947년 국가안보법이 통과되면서 전쟁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국방부가 탄생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철학이 공격에서 방어로, 전쟁 수행에서 국토 방위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이후 78년 동안 미국은 국방부라는 이름 아래 군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한국전쟁, 베트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공식 명칭은 국방부였습니다. 방어한다는 것, 수비한다는 것이 미국 군대의 공식적인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국방부는 다시 전쟁부가 되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사무실 문패에서 국방부 장관이라는 글씨가 떼어지고 전쟁부 장관이라는 새로운 명패가 붙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군사 정책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물론 이 결정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947년 국가안보법은 여전히 유효하며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부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법적 논쟁에 개의치 않고 즉시 전쟁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 건물 곳곳에서 국방부라는 표지판이 전쟁부로 교체되었고 공식 문서와 웹사이트도 빠르게 변경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퀀티코 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 9월 25일 갑자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미군 고위 장성들에게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9월 30일 화요일 버지니아주 퀀티코 해병대 기지로 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석하라는 명령만 있었을 뿐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현역 장군 800명이 소집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소집된 인원은 별 1개 이상의 장군과 제도, 즉 준장 이상의 모든 고위 장성들이었습니다. 약 800명이 명령을 받았고 실제로 참석한 인원은 약 300명에서 4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여기에는 장군과 제독뿐만 아니라 대령급 승진 대상자들과 최고 선임 하사관들, 즉 2구급 원사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많은 고위 장성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최소 수십 년 만의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사령관들이 급히 미국으로 귀국해야 했고 일부는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해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회의의 목적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장성들조차 자신들이 왜 소집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군사작전도 아니고 전쟁 상황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런 대규모 집결 명령이 내려진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부 장성들은 불안해했고 또 일부는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9월 30일 아침 퀀티코 해병대 기지에 모인 장성들 앞에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적인 첫 마디를 던졌습니다. Good morning and welcome to the War Department. 좋은 아침입니다. 전쟁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방부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전쟁부의 시대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국방부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어만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전쟁부는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수행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조직입니다. 방어만 생각하는 군대는 이미 늦습니다. 진정한 군대는 원치 않더라도 언제든지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국가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 군대가 수동적인 방어 태세에서 능동적인 공격 준비 태세로 전환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적의 공격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국제법과 전쟁법에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유엔 헌장은 선제 공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오직 자위권 행사만을 정당한 무력 사용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규범보다
미국의 국익과 안전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서 미군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1990년대를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목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기 전까지 미군은 세계 최강의 전투 조직이었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적이 있었고 명확한 목표가 있었으며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이 끝나면서 우리는 방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냉전이 끝난 후 미국 사회 전반에 평화 배당금이라는 개념이 퍼졌고 군사력보다는 외교와 경제가 중요해졌습니다. 군 예산은 삭감되었고 군인 수는 줄어들었으며 군사훈련의 강도도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군대의 정신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정치적 올바름이 군대를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별, 인종, 성적 지향에 따른 쿼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다양성이 승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전투력이 아니라 포용성이 평가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을 싸우고도 탈레반에게 패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결과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매우 논란적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민권운동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다양성이 오히려 군대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헤그세스 장관은 회의 당일 10개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들은 회의가 끝난 직후 각 군 사령부에 이메일로 전송되었습니다. 비록 모든 지침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헤그세스 장관이 연설에서 밝힌 내용을 통해 대략적인 방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인사 정책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군 수뇌부를 대대적으로 교체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주요 군종 참모총장들이 해임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능력 부족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올바름에 따라 임명된 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외교부가 아닙니다. 재무부도 아닙니다. 복지부도 아닙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적을 파괴하고 제거하는 조직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가장 강하고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지휘해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 아래 앞으로 미군의 승진과 임명은 오직 전투 능력과 리더십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군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추구해온 다양성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정책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여성 군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여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기준을 통과한다면 우리는 환영합니다. 특수부대든 보병이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기준을 낮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쉬운 테스트를 받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군인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군은 여성의 군 복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 신체적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육군 레인저 스쿨이나 해군 특수전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들에게는 약간 낮은 체력 기준이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없어집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은 무게를 들어올리고 똑같은 거리를 달리고 똑같은 훈련을 견뎌내야 합니다. 인종 문제에 대해서도 헤그세스 장관은 단호했습니다. 흑인이라고 히스패닉이라고 아시아계라고 백인이라고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색깔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능력을 봅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용감한 사람이 승진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민권운동 단체들은 이것이 수십 년간의 평등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군대는 사회 실험의 장이 아니라 전쟁 수행 조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성소수자 정책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LGBTQ 관련 정책을 가리켜 쓰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군대에는 더 이상 성별 정체성에 대한 특별 배려가 없습니다. 군대는 개인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트랜스젠더 관련 의료 지원은 중단됩니다. 성중립 화장실과 막사는 없앱니다. 모든 군인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배치됩니다. 이것은 오바마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군대 내 성소수자 권리 신장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복무가 다시 금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처우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군 기강과 훈련 방식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군대의 전통적인 기강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익명의 민원이나 불만 제기는 받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실명으로 정식으로 보고하십시오. 익명으로 상급자를 비방하거나 부대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근 수년간 미군 내에서 증가했던 익명신고 시스템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대 내 성폭력이나 차별을 신고할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신고가 가능했는데 이제 그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비판자들은 이것이 피해자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군대 내 범죄를 은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훈련 방식도 달라집니다. 교관들이 훈련병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 욕설을 하는 것,
이것은 군대의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이것을 문제 삼지 마십시오. 전쟁터에서는 아무도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훈련소에서 강하게 단련되지 않으면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한 적절한 체벌도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른 체벌은 군기를 확립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물론 무차별적인 폭행은 절대 금지됩니다. 하지만 훈련 과정에서 필요한 물리적 접촉과 강도 높은 신체 단련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군이 추진해온 인권 친화적 훈련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이 군대 내 폭력을 정당화하고 결과적으로 군기 사고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네 번째 변화는 신체 기준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매우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사람은 군대에 있을 수 없습니다. 체격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 비만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계급에 관계없이 군을 떠나야 합니다. 장군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이것은 현역 장성들에게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실제로 헤그세스 장관은 퀀티코 회의에서 참석한 장성들을 보면서 일부는 체력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장성들은 정기적인 체력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면 강제 퇴역 조치될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최소 80명에서 100명의 장군이 군을 떠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50대 후반에서 60대의 고위 장성들 중 상당수가 신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전투 현장에서의 권한 위임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일 것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대는 지나치게 중앙 집권적이었습니다. 최전방에 있는 대위나 중사가 적을 발견해도 발포하기 위해서는 상부에 보고하고 명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전투 상황은 이미 끝나버립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앞으로 53계급, 즉 대위급 장교와 이육계급, 즉 중사급 하사관에게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전투 결정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미군의 작전 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위와 중사는 전장의 최일선에 있습니다. 그들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적이라고 판단하면, 그들이 위협이라고 느끼면 즉시 발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성전화로 워싱턴에 전화해서 허락받을 시간은 없습니다. 이러한 권한 위임은 전투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증가할 수 있고 국제법 위반 사례가 늘어날 수 있으며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전투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이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무대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이 넘는 긴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은 헤그세스 장관의 메시지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사의 정신을 깨우고 있습니다. 미국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가장 강인한 사람들을 선발하고 가장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고 가장 명확한 목표를 제시할 때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자신의 외교 정책을 설명하면서 강한 군사력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평화를 원합니다. 노벨 평화상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나약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힘에서 옵니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강할 때,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때, 그때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관세 정책, 이스라엘-하마스 평화협상, 파나마 운하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지만 핵심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미국은 다시 강해져야 하고 그 강함의 중심에는 군사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참석했던 장성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헤그세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환호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군대가 정치적 올바름에 잠식되어 전투력이 약해졌다고 느껴왔고 이제야 제대로 된 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환영했습니다. 한 해병대 장군은 익명으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정치가들의 장난감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전사가 될 시간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장성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NATO 동맹국들과 협력해온 장성들은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가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한 공군 장군은 비공개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 세계의 깡패가 되려는 것인가? 회의 직후 군 내부에서는 조용한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 매체들은 최소 20명 이상의 장성들이 조기 퇴역,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는 자발적으로 퇴역을 선택했고 일부는 강제로 예편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다양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방향에 동의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인사들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여성 장군들과 소수인종 장군들 중 상당수가 퇴역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행정부는 이것이 성별이나 인종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능력과 체력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권 단체들과 야당 의원들은 이것이 명백한 차별이며 수십 년간의 군대 다양성 정책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의회에서도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열어 헤그세스 장관을 소환하려 했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의 한 공화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강한 군대를 원합니다. 하지만 법치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강해져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비판자들의 정치적 공격이며 진정으로 미국을 강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약자들이 우리를 비판합니다. 그들은 미국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 변화의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이 전쟁부에서 국방부로 전환한 1947년은 어떤 시기였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압도적인 승리자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핵무기 시대가 열렸고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47년 국가안보법은 단순히 전쟁부를 국방부로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안보회의를 창설하고 CIA를 만들고 공군을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안보 전략이 단순한 군사력에서 복합적인 국력으로 진화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정보, 외교, 경제력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인식이었습니다. 국방부라는 이름은 이러한 철학을 반영했습니다. 미국은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유지한다.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에 대비한다. 이것이 국방부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한국전쟁, 베트남전, 이라크전 등 수많은 해외 전쟁을 치렀지만 적어도 명분상으로는 방어와 평화 유지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트럼프 행정부는 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다시 전쟁부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안보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평화 유지에서 전쟁 준비로,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로의 전환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미국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1차 대전 이전까지 미국은 고립주의 국가였습니다. 유럽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세계의 리더가 되었고 자유세계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어떤 면에서는 고립주의의 현대판입니다. 동맹국들의 문제는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미국은 미국의 이익만 챙기겠다. 필요하면 일방적으로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쟁부로의 전환은 이러한 철학을 군사 영역에 적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2025년의 세계는 1947년과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에는 미국이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련을 제외하면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부상했고 러시아가 여전히 핵강국이며 유럽연합이 경제적으로 강력하고 인도와 브라질 같은 신흥국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다극화된 세계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하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맹국들이 미국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미 NATO 회원국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동맹국들도 미국의 신뢰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전쟁부 시대의 공격적 자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들 국가들은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거나 다른 강대국과의 관계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의 군사비는 이미 연간 8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세계 2위부터 10위까지의 국가들 군사비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만약 전쟁부 시대로 돌아가서 더욱 강력한 군대를 만들려 한다면 군사비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결국 미국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더욱이 현대전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대에는 병력 수와 무기의 양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전쟁은 기술 전쟁입니다. 인공지능, 사이버 전력, 우주 전력, 무인기,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더 많은 병력을 훈련시키고 더 엄격한 기강을 세운다고 해서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숫자를 줄이고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지휘통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무인 전투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전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1940년대의 전사 정신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것이 과연 미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일까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군 인력 확보입니다. 현재 미국 군대는 모병제로 운영됩니다. 징병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군대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차별이 만연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퍼진다면 누가 입대하려 할까요? 이미 미국 군대는 모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과거 세대와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들은 다양성과 포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를 거부합니다. 만약 헤그세스 장관의 정책이 계속 추진된다면 미군은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병제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징병제 제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병제는 미국 사회에서 극도로 민감한 이슈입니다. 베트남전 이후 징병제가 폐지된 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전 정서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징병제가 부활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제법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제시한 정책들, 특히 현장 지휘관에게 즉각적인 발포 권한을 주는 것은 제네바 협약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전쟁법은 민간인 보호 비례성 원칙, 군사적 필요성 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신속한 판단을 강조하다 보면 이러한 원칙들이 무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미군이 민간인을 오인 사격하거나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거나 포로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군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ICC를 인정하지 않지만 동맹국들은 ICC 회원국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쟁부로 돌아가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미국이 약해졌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굴욕적으로 철수했고 중국에 경제적으로 압박받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미국의 상대적 국력은 냉전 종식 직후에 비해 약해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군대의 전투력이 약해져서일까요? 아니면 세계가 다극화되면서 어느 한 나라도 압도적 우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전자라고 믿고 따라서 군대를 강하게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전략가들은 이것이 잘못된 진단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영향력 감소는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외교력 소프트 파워 국제 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동맹국들을 무시하고 국제 기구를 약화시키면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만 더 강하게 만든다고 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회복될까요? 오히려 세계가 미국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게 만들 뿐이지 않을까요? 존경받는 리더십과 두려움에 기반한 패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퀀티코 회의 이후 몇 주 동안 미국 사회는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열광적인 지지가 쏟아졌습니다. 폭스뉴스와 보수 언론들은 트럼프와 헤그세스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찬양했습니다. 퇴역 군인 단체들과 보수 싱크탱크들은 성명을 내고 전쟁부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과 온건 보수층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이것이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권 단체들은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고 여성단체와 LGBTQ 권리 단체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헤그세스 장관 탄핵을 추진하려 했지만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군사비 예산안을 인질로 삼아 정책 수정을 압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이 부결되면 정부를 셧다운하겠다고 맞섰고 결국 공화당 주도로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동맹국들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NATO 회원국들은 공개적으로는 미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비공개 회의에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은 유럽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방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 독자 방위를 주장해왔는데 이제 그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일방주의적으로 행동하고 동맹 관계보다는 자국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한국의 안보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밀 동맹이 중요한데 미국의 신뢰성이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이 과거의 제국주의적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변화를 자신들의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양국 모두 미국의 동맹 체계가 약화되는 것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또 다른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이 더욱 공격적이고 일방적으로 행동한다면 중동의 불안정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핵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강경한 자세를 환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중동 평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퀀티코 회의로부터 한 달 후 첫 번째 실질적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미 육군은 새로운 신체 검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현역 장교와 하사관은 3개월 이내에 체력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자는 재훈련 기회를 한 번만 주고 그래도 실패하면 강제 전역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연령별로 차등을 두기는 했지만 50대 장교들도 상당한 수준의 체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달리기 8구표펴기, 윗몸 일으키기 등 기본 종목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했고 체질량 지수도 기준치를 넘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발표 직후 군 내부에서는 패닉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사무직에 근무하면서 체력 단련을 소홀히 했던 장교들이 갑자기 체육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일부는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했고 일부는 급격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체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불가능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에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군 복지 프로그램의 축소였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군대가 너무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면서 전투력이 약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복지 프로그램을 줄이거나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트랜스젠더 관련 의료 지원은 즉시 중단되었고 군 가족을 위한 일부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인 가족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군인들은 급여가 높지 않기 때문에 복지 혜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 교육과 의료 서비스는 군 복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지가 줄어들면 유능한 인재들이 군을 떠나 민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변화는 훈련 체계의 개편이었습니다. 기초 훈련 기간이 연장되었고 강도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교관들은 더 엄격하게 훈련병들을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신체적 접촉도 어느 정도 허용되었습니다. 정신교육 시간도 대폭 늘어났는데 여기서는 전사 정신과 애국심, 희생 정신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혼란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교관들은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체벌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적인 폭행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일부 훈련소에서는 과도한 폭력이 발생했고 훈련병들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언론에 이런 사례들이 보도되면서 군 내부의 인권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여성 군인 정책이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여성의 군 복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특수부대와 일선 전투부대에서 여성에게 적용되던 일부 완화된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무게의 장비를 들어야 하고 똑같은 거리를 행군해야 합니다. 결과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 군인들이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신체 구조와 근력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예외적으로 강한 여성들은 통과했지만 다수는 불합격했고 결과적으로 전투 부대에서 여성 비율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여성 군인 단체들은 이것이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투 효율성은 단순히 물리적 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능, 판단력, 리더십, 팀워크 등 다양한 요소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전에서 여성 군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여성 군인들은 정보 수집, 현지 여성들과의 소통, 의료 지원 등에서 남성이 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남성 군인이 현지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금기시되기 때문에 여성 군인의 존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헤그세스 장관과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군대의 핵심 임무는 전투이고 전투에서는 물리적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보나 의료 같은 지원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전투력과는 별개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인종 다양성 프로그램의 폐지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군은 인종적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소수인종 장교 육성 프로그램, 다양성 교육, 인종차별 방지 훈련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헤그세스 장관은 이 모든 프로그램을 쓸모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즉시 중단시켰습니다. 그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군대에서 인종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능력만 중요하다. 따라서 인종을 기준으로 한 어떤 프로그램도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등한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소수인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미국 사회에는 여전히 구조적 인종차별이 존재합니다. 흑인과 히스패닉 청소년들은 백인 청소년들에 비해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능력만으로 평가한다면 결과적으로 백인과 아시아계가 유리해지고 흑인과 히스패닉은 불리해집니다. 군 내부의 소수인종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다양성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다시 1960년대에 이전의 차별적인 군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 이전까지 미군은 인종 분리 정책을 시행했고 흑인 군인들은 백인 군인들과 분리된 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LGBTQ 정책의 전면 폐기였습니다. 이것은 가장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동성애자의 공개 복무가 허용되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랜스젠더의 복무도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모든 것을 되돌렸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즉시 금지했고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에게는 전역을 권고했습니다. 트랜스젠더 관련 의료 지원은 모두 중단되었고 성별은 오직 생물학적 성별만 인정되었습니다. 동성애자의 복무는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동성 파트너를 위한 복지 혜택은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헌법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과 여러 인권단체들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연방 판사들은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까지 가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보수 성향이 강한 현재의 대법원에서는 행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군사교육 내용의 개편이었습니다. 사관학교와 군사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이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권, 국제법, 문화적 감수성 같은 과목들의 시수가 대폭 줄어들었고 대신 전술, 무기체계, 전투기술 같은 과목들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비판적 인종 이론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비판적 인종 이론은 미국 사회의 구조적 인종주의를 분석하는 학문적 관점인데 보수 진영에서는 이것이 백인을 악마화하고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군사 교육에서 이런 내용들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미래의 장교들은 다문화적 환경에서의 작전 수행, 현지 주민과의 관계 구축, 인권 존중 같은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향후 해외 작전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덟 번째 변화는 군법 체계의 개편이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군법이 너무 민간 법 체계와 비슷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군법은 군대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며 전시 상황에서는 신속한 재판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일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명령 불복종, 직무태만, 적전 도주 같은 군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전시에는 총사령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것이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군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군사법원은 민간법원과 달리 지휘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변화는 정보 공개 정책의 변화였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군사작전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는 언론과 의회에 너무 많은 정보가 공개되면서 작전 보안이 위협받고 적들이 미군의 전술을 파악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작전의 세부사항, 사상자 통계, 무기 시스템의 성능 같은 정보들이 더 이상 공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론의 군부대 취재도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위험한 조치입니다. 국민들이 자국 군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면 정부의 책임성이 사라지고 권력 남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열 번째 변화는 민간 기업과의 관계 재설정이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산업체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미국 국방부와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방위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같은 대형 방산 업체들은 전통적으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갑자기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일부 계약이 취소되거나 재협상되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고 일부는 대규모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퀀티코 회의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들의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군 인력이 급감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반대하는 장교와 하사관들이 대거 전역을 신청했고 신규 입대자도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고학력 인재들과 기술 전문가들이 군을 떠나거나 입대를 기피하면서 군의 기술 역량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둘째, 군 내부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을 느꼈고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여성 군인들과 소수인종 군인들은 자신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것은 부대의 단결력과 전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국제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고 일부는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방위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법적 분쟁이 증가했습니다. 수많은 소송이 연방법원에 제기되었고 일부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법정 싸움이 길어지면서 정책 집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실제 군사력 강화에 사용될 자원을 법적 방어에 쓰게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었습니다. 군대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사회는 두 진영으로 나뉘었고 서로를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진영은 진보 진영을 국가를 약화시키는 배신자로 몰았고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을 권위주의적 파시스트로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는 실제로 미군을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혼란과 약화를 가져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이 일시적인 진통이며 장기적으로는 미군이 진정으로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는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필요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 사람들은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군은 다시 세계 최강이 될 것이고 아무도 우리에게 도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전쟁은 단순히 강인한 정신력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 전략, 동맹, 경제력, 국민의 지지 등 다양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신력과 기강만 강조하면서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기술 격차입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극초음 속 무기 등 첨단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정치적 논쟁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인재들이 군을 떠나면서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엄격한 훈련과 강력한 기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것은 군인들이 강해서만이 아니라 압도적인 산업 생산력, 뛰어난 과학기술, 효과적인 동맹관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명확한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탱크, 비행기, 군함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대량 생산했습니다. 원자폭탄을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는 당시 최고의 과학자들을 결집시킨 결과였습니다. 영국, 소련 등과의 동맹이 없었다면 단독으로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명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변화는 이 중 어느 것도 강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맹을 약화시키고 인재를 내쫓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길일까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보수적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이 너무 오랫동안 안일해졌고 전투력보다는 정치적 올바름에 더 신경 썼으며 진정한 전사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관점에서는 헤그세스 장관의 개혁이 정확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굴욕적인 철수를 예로 듭니다. 20년 동안 수천억 달러를 쓰고 수천 명의 미군이 희생되었지만
결국 탈레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대가 약해서였다는 것이 그들의 분석입니다. 정치적 제약이 너무 많았고 교전 규칙이 너무 엄격했으며 군인들이 충분히 강인하게 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실패의 원인은 군사력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전략, 부패한 현지 정부, 문화적 이해 부족, 명확하지 않은 목표 설정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퀀티코 회의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정책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부 지표는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들의 평균 체력 수준은 실제로 향상되었습니다. 엄격한 기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했고 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떠났기 때문입니다. 훈련의 강도도 높아졌고 군인들의 전투 기술도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사기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새로운 정책을 지지하는 군인들은 이제야 진정한 군대다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지표도 여전히 많습니다. 총 병력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특히 기술 분야의 인재 부족이 심각합니다. 사이버 전력과 우주 전력 같은 미래 전장에서 중요한 분야에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여전히 껄끄럽고 일부 합동 훈련은 취소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지금 실제로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군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중국과의 전쟁을 가정해 봅시다.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무력 충돌로 번진다면 미군은 중국군을 격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전쟁은 실제로 벌어지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는 우려스럽습니다.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미중 전쟁은 양측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며 명확한 승자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21세기의 전쟁은 20세기와 다릅니다. 단순히 용맹한 군인들이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위성을 파괴하고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고 무인기대를 운영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강인한 정신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현대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경제력, 기술력, 동맹의 지지, 국제 여론, 국내 정치적 단합,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력 강화에만 집중하면서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의 모든 강대국들은 자국 군대가 가장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독일은 슐리펜 계획으로 빠르게 프랑스를 격파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프랑스는 공격 정신으로 독일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으며 러시아는 압도적인 병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참호전이 벌어졌습니다. 4년 동안 수천만 명이 죽었지만 전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용감한 군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관총, 철조망, 독가스 같은 새로운 무기들이 전쟁의 양상을 바꿔버렸습니다. 21세기의 전쟁도 우리 예상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전장을 지배하고 사이버 공격이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며 우주에서 위성끼리 충돌하고 드론 떼가 하늘을 뒤덮는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1940년대식 전사 정신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히 미군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향의 변화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시간만이 답을 줄 것입니다. 만약 향후 10년 동안 큰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실제로 검증할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다행스러운 시나리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5년 9월 30일 퀀티코 회의와 그 이후의 변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전쟁부로 바뀌었고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 사회와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미국의 군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다양성에서 획일성으로,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로의 전환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일방적 행위자가 될 것인지는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군대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는 단순히 전쟁 기계인가요? 아니면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는 조직인가요? 효율성과 인권, 전투력과 다양성, 승리와 도덕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니며 정답도 하나가 아닐 것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군대를 파괴하고 살인하는 집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군대의 궁극적 임무는 적을 무력화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군대는 국가의 가치를 대표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작동하며 인류의 보편적 규범을 존중해야 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만약 군대가 단순히 효율적인 살인 기계가 되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나치 독일의 SS나 소련의 비밀경찰 같은 조직과 무엇이 다를까요?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는 독재국가의 군대와 달라야 하며 그 차이는 단순히 무기의 성능이나 병사들의 강인함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려는 가치와 작동 방식에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가장 강력했던 군대들이 항상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나폴레옹의 대육군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했지만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과 게릴라전에 패배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국방부는 초전에는 압도적이었지만 결국 연합군의 물량과 전략에 무너졌습니다. 소련 붕괴 후 초강대국이 된 미국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군사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명분, 국민의 지지, 국제사회에 의해 명확한 목표, 현실적인 전략,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이러한 다른 요소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퀀티코 회의 이후 1년이 지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계속 추진된다면 미군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작고 더 강인하고 더 획일적인 군대가 될 것입니다. 여성과 소수자의 비율은 감소할 것이고 평균 체력 수준은 향상될 것이며 기강은 더 엄격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효과적인 군대를 만들까요? 기술 인재들이 떠난 군대가 21세기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은 미국이 국제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분열된 나라가 오랜 전쟁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급진적인 군사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역사는 이러한 실험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트럼프와 헤그세스는 미국을 구한 영웅으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미국을 약화시킨 무모한 개혁가로 기록될까요? 아마도 두 평가가 모두 부분적으로 옳을 것입니다. 일부 개혁은 필요했을 것이고 일부는 과도했을 것입니다. 일부 결과는 긍정적일 것이고 일부는 부정적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교훈을 얻으며 우리 자신의 안보 전략을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징병제 국가로서 군대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변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무엇을 따라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한국군도 다양성과 인권, 전투력과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실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도전에 성공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우리에게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퀀티코 회의는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국방부 시대가 끝나고 전쟁부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평화를 가져올까요? 아니면 갈등을 증폭시킬까요? 미국을 강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고립시킬까요?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더 위험하게 만들까요? 우리는 아직 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켜보고 있으며 배우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우리는 그 역사의 증인입니다. 미국 전쟁부의 탄생은 21세기 국제 질서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지 부정적인 전환점이 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헤그세스 장관이 퀀티코 회의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강한 군대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약한 나라들이 침략받았고 강한 나라들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근육이 많고 총을 잘 쏘는 군인들이 많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첨단 기술, 지혜로운 전략, 든든한 동맹, 국민의 단합, 정의로운 명분을 모두 갖춘 것일까요? 진정한 강함은 후자일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전자인지 후자인지 그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단순히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우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전쟁부의 시대, 그것이 전쟁의 시대가 될지 아니면 역설적으로 평화의 시대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세계가 변하고 있고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르지도 말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버지니아주 퀀티코에서 열린 역사적인 장성회의와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의 발언,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들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변화입니다. 미국의 국방부가 전쟁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명칭의 변화가 아니라 철학의 변화입니다. 방어에서 공격 준비로, 다양성에서 전투력 우선으로, 국제협력에서 자국 우선으로의 전환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그 파장은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냉철한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만 쫓아서도 안 되고 힘만 숭배해서도 안 됩니다. 평화를 사랑하되 전쟁에 대비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되 전투력을 확보하며 동맹을 소중히 여기되 자주 국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균형 잡힌 안보관일 것입니다. 퀀티코 회의는 끝났지만 그것이 촉발한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방향을 주시하고 교훈을 얻으며 우리 자신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강한 군대, 평화로운 세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사회가 어떤 군대를 원하는지, 어떤 안보 전략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보는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 진정으로 강하고 정의로운 국방이 가능합니다. 미국 전쟁부의 탄생,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더 일어날지,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 우리는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 눈앞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관찰자이자 참여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먼 나라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변화는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한미군의 역할, 한미동맹의 미래,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중국 견제 전략,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새로운 군사 정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변화를 단순히 비판하거나 찬양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분석하고 우리의 국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동맹은 중요하지만 맹목적 추종은 위험합니다. 자주국방은 필요하지만 고립주의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군사 전문가들, 정치인들, 그리고 일반 국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나눠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대는 국민의 군대입니다. 국민이 무관심하면 군대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국민이 지나치게 간섭하면 군대의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감시와 신뢰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과 평화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로마의 격언처럼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만 준비하면 정말 평화가 올까요? 아니면 오히려 전쟁이 더 가까워질까요? 진정한 평화는 군사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 문화적 교류, 외교적 대화, 국제법의 존중, 인권의 신장,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할 때 지속 가능한 평화가 가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은 이중 군사력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더 균형 잡힌 접근을 추구해야 합니다. 강한 국방력을 갖추되 외교도 소홀히 하지 않고 경제 협력도 확대하며 문화적 소프트 파워도 키워야 합니다. 종합적인 국력이 진정한 안보를 보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퀀티코 회의장에서 시작해서 미국 군대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급진적 변화를 분석했으며 미래의 가능성들을 탐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고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쟁부의 복귀,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힘의 정치가 다시 부활하고 이상주의가 후퇴하며 각국이 자국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약한 나라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동맹도 필요하며 정의로운 명분도 필요합니다. 한국은 분단국가로서 특수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현존하는 위협이 있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이 있으며 러시아와 일본이라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은 우리 안보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하면서도 동맹을 유지하는 것, 군사력을 키우면서도 평화를 추구하는 것, 현실주의적이면서도 이상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미국 전쟁부 시대의 개막은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이 변화를 위기로 볼 수도 있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지혜롭게, 신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중요한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고 그 의미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생각하고 토론하고 행동하십시오. 우리의 안보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